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랑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 순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심창욱 의원, 명진 의원, 박필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심창욱 의원, 박필순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명진 의원은 일괄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맞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창욱 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 추가 보충 질문 시간 포함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5선거구 우남 1, 2, 3동 동림동 지역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질문자로서 죄송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 틀린 점이 있다면 질문 이후 바로 수정 요구해 주시고 혹시라도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자료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며,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매우 유감인 것은 시정심의 자료요청서의 제출 기간을 15일에서 30일가량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되는 자료는 정말 부실하고 미진한데 일부 공무원은 다른 채널을 통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걸 보면 의회에서 회자되는 말처럼 자료 요구하는 의회와 제출하는 집행부와는 기싸움 내지 줄다리기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난 8대 의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난 시정 질문 때 모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불만을 모아 시장님께 질문 드린 걸 보았습니다만 저 또한 이러하니 유감이며 특단의 조치는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평소 용역에 대하여 궁금했던 점을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정책기획관실 및 회계과에서 매뉴얼 정비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준수사항들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또한 용역입니다. 용역에는 아시는 바처럼 학술 용역과 기술 용역 그리고 일반 용역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용역은 모든 일에 있어 기초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나 영향력에 의해 그 과정이나 결과가 좌지우지되거나 또는 수탁사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이 잘못되어 부실 용역이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인 큰 낭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민심을 갈라치게 하며 시민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드릴 것이니 이 기회를 통하여 용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용역 발주부터 심사, 계약, 그리고 정산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낭비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막고자 함께 고민하자는 내용으로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자료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안 노선의 종점지였던 양평군 양서면을 찾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을 해당 지역 주민들도 원치 않는다는 답을 듣기 위해서였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정치권 논쟁은 지긋지긋하니 사업이나 빨리 재개하라는 항의도 나왔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은 곳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이었던 양서면.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에 종점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용역으로 종점을 이곳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땅이 있는 곳으로 제시한 업체도 함께했습니다. 생태자연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을 좀 피하는 쪽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 사이에선 소음 문제를 우려해 이곳이 종점으로 적합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견을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이 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곳이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왜 바로잡지 못했냐고 따져 묻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당초안을 설계도 했던 회사는 국토부에서 구멍가게 회사에다가 이걸 용역을 준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비 타당성하고 타당성은 기술의 수준이 틀립니다. 용역비도 틀리고. 중단된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돼야 한다는 데에는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도대체가 국회의원들 양당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안이 됐든 국민이 원하는 안대로 하루속히 추진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모두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논란이 한참인 내용으로서 당초 용역 결과를 뒤집으면서 발생된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간략해 보자면 총 사업비가 무려 1조 855억 원, 그리고 용역비 또한 18억 6천만 원이나 지출된 대형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초 용역 결과를 뒤집으면서 용역의 잘못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강력한 힘에 의한 변경인지 않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문서가 공문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료를 지급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용역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 자료는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 용역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함축해 보자면 당초 용역에 따른 협약 당시 교통량은 1일 기준 소형차는 89,652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22년 현재는 약 6만여 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행요금 또한 1억 7,060만 원 정도를 추산하였으나 예측 대비 57%인 7,200여만 원에 불과하며 중형 차량 역시 9,198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재는 1,446대 정도만 통행하며 통행료는 2,120만 원 정도 예상하였으나 현재는 예측 대비 16%인 겨우 330만 원뿐입니다. 가장 가관인 것은 대형 차량 통행량을 당초 11,269대로 예측하였으나 현재는 1,138대의 통행량을 보이면서 통행요금 또한 3,27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22 현재는 겨우 330만 원으로서 예측 대비 단 10%에 불과합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존금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적게는 70억 원대부터 최근 2021년에는 231억, 2022년 236억, 올해에는 무려 277억 원이나 지급되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재정보증금이 무려 3,82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결과 또한 분명한 것은 용역의 부실과 잘못된 계약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당시 담당 공무원의 구속과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던 대형 사건이라고 기억됩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 유치에 관한 용역이나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관한 용역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용역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실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 또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위의 사례 등을 보시고 평소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역은 매우 중요하고 엄격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영역에 미션을 줄 때, 영역 과제를 부여할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영역이 발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영역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부실 영역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영역이 과업 제시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영역을 보면 그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영역에 맡긴다거나 외부 위탁에 영역에 맡긴다거나, 또 불명확한 과업 지시를 한다거나, 또 영역 결과가 제대로 정책으로 쓰일지 안 쓰일지도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영역부터 하고 본다거나, 또 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영역은 많이 되어지되 그 영역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영역 결과가 정책으로 쓸만한 영역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말한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 제1구간에는 앞으로 재정 보전금을 몇 년간 얼마나 더 지급해야 되는지 아시죠? 29년까지 1구간은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미리 한번 보고 드리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현재는 약 한 270억,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 270억이고 그때 계산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액수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영역이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절차로서 학술이나 기술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 차원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485건의 영유원은 자그마치 578억 원에 지출되었습니다. 올해 또한 4월 말 현재 131건의 영유원은 약 78억 2천만 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영역이 실시되고 막대한 영역까지 투입이 되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말 그대로 영역을 위한 영역, 그리고 심의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되는 영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장되는 영역이 발생한 이유를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무조건 외주 영역을 맡기고 보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작은 것도 모두 영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일부이지만 정말 보여주기식 영역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타당성이나 필요성 결여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영역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더불어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결정 권한과 그에 따른 면책을 확대하여 공무원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요, 지난 3월에 영역 업무 관리나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영역 과제가 24년도 영역 과제가 36건인데 그 중에 23건을 승인했고 6건은 우리 광주연구원의 과제로 전환했고 7건은 자체 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해라라고 해서 미반영했고, 결국 그래서 내년도 심의 결과를 보면, 영역과제 심의 결과를 보면 72%만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역대 최근 3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95%가 심의 결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영역에 대해서 심의를 꼼꼼히 하겠다, 필요성도 제대로 따져보겠다, 과업 지시가 됐는지 따져보겠다,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역과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사실 영역이 꼭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사실 그때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영역에 대해 설명하는 담당실 과장이나 주무관이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영역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이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어필하고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영역 심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선 실국에서 또 과에서 용역을 추진할 때 이 용역이 내용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지산 IC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산 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과업입니다. 제가 그 지산 IC 용역을 과업을 줄 때 지산 IC 폐쇄 문제는 저의 선거 공약이었고 인수위 과정에서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고 다시 좋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과업 지시를 분명히 하는 용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이 용역 결과 보면 용역 내용과 용역의 타이틀 목적이 사실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 자리에서 용역 타이틀을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공무원이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시안 경기 대구 공동 경기 때 용역이 의회로부터 잘못되었다는 그 지적이 있었던 건 알고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부터 갑니다. 이 내용은 지난 회기 5분 자유 발언에서 지적되었던 지산 IC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지산 IC 관련 내용을 다음과 준비하고 있는 도중 최근 며칠 전 감사관실의 감사 보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행정상과 신분상으로 구분하여 8명이나 징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진출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부적정으로 통보 주의, 훈계 1명, 진출로 개설사업 실시계 승인 등 미이행으로 주의, 훈계 2명, 진출로 자한 설계 변경 부적정으로 주의, 훈계 1명, 자한 진출로 설계 부적정으로 통보 주의, 진출로 개설공사 추가시설 비용 협의 소홀로 통보 주의, 훈계 2명, 주의 2명, 진출로 개설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 지도 감독 업무 소홀로 주의, 이렇게 감사 결과를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께서는 지산 IC 우측 개설을 위해 1단계로 49억, 2단계 97억 등 총 공사비 150억 원, 그리고 용역료 3억 원으로 예산으로 제2순환도로 지산 IC 개설공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위치에 입출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개설해 놓은 도로를 이용해 새로운 입출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 방향인 두암에서 소태 방향으로는 오른쪽으로 출구를 만들고 반대편 방향인 소태에서 두암 방향으로는 출구가 아닌 지입로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먼저 현 지산 IC는 말 그대로 현재 위치에 좌측으로 개설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초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변경되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분명 있었겠지라고도 생각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 때 주민들이 차량 소음과 도로폭의 감소, 그에 따른 주민들의 주택가에 근접한 옹벽 설치 등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설계 재검토 요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좌측 방향으로 대한 노선으로 자문회의를 3회 걸쳐 실시하고 그 대안을 2019년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 현재 상태로 개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타당성 조사했을 것이고 용역 결과나 설계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출구를 개설했을 텐데 이제 와서 다시 우측으로 개설한다고 하면서 전임 시장 때는 그렇게 위대한 지역처럼 이야기하다가 시장님이 바뀌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되었다고 징계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봐도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공무원이 무슨 죄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설 계획 또한 추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이 고의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산 IC 재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부터 주변 주민들의 민원인 도로폭의 감소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그리고 위험 등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리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 중인 두암에서 소태 방향은 현 도로 우측 3차로에서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좌측에 이미 개설해 놓은 출구 쪽으로 1차로만큼은 옮겨서 우측으로 출구를 개설한다는 것이고 소태에서 두암 방향은 현 도로에서 우측에 한 개차로를 신설하여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려되는 것은 양쪽 모두 터널 사이가 고작 300여 미터밖에 안 되는 곳으로 좌측으로 한 개 차선을 옮긴다면 시속 90km 이상으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이 터널 앞에서 다시 본선과 합류하면 심한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성이 있고, 반대편 도로에는 현 도로에다가 우측에 한 개 차선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 도로보다 좁아지거나 위험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또한 합류 지점 역시 약 70여 미터에 부과하며 바로 앞에서 또 터널이 있어 교통 체증에 따른 위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결국 그 지역의 입출구의 필요성 때문이겠지만 이미 개설해 놓은 좌측 방향의 출구를 사고를 미리 염려하여 폐쇄하고 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또 다른 옥상옥으로서 한쪽에는 출구가 다른 한쪽에는 지임로가 생겨나는 다소 기형적인 현상이며 소요 예산 또한 좌측 방향 개설 시 이미 77억 원을 소요하였으나 또 새롭게 150억 원 이상 지출한다는 것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통틀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원님 질의 시작 전에 양평고속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양평고속도로는 애초에 영역 결과가 잘 됐는데 에타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뒤엎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 지산 IC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산 IC는 2016년 3월부터 17년 6월까지 우쪽 오른쪽으로 나가는 영역 결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9년 11월에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왼쪽으로 변경시킨 그 행위가 문제였던 거예요. 애초부터 영역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소음 요구, 도로폭 감소 요구 때문에 왼쪽으로 출구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생정에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전이 중요했습니다. 안전이냐 민원이냐 할 때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아니었으면 안전을 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행정이 순간 혼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있을 수도 있고 그 민원이 정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전보다 큰 민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좌측 출로를 잡지 않고 애초 영역대로 우측으로 갔다면 이 재정 손실이라든가 시간적인 문제 혼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일을 한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지요.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시를 했건 어쨌든 그래서 감사 결과 공무원 8명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 연한이 끝나버려서 3년이란 기한이 끝나버려서 징계를 세게 해야 되는데 주의 훈계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누군가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표현의 두 가지가 등장한 하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민원은 거절했어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두 번째로 공직자들이 위에서 시켰든 아래에서 시켰든 시켜서 불법을 알고도 아니 불법이라기보다도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시켰다고 해서 한다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 처벌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는 무조건 영역 결과대로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역은 참고 사항입니다. 그죠? 영역은 전문가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의 영역은 참고 사항이지 영역대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저 지금 새로 영역을 하고 신규 도로로 우측으로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만 짧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18m 만에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280m를 가다가 우측으로 빠져나와서 조선대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법적 기준을 넘어섰고요. 280m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궁여지책으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저 도로를 좌측 도로를 활용해서 우측으로 궁여지책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영역을 제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지산 IC 왼쪽은 당연히 폐쇄하고 폐쇄에 따른 대안 마련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무조건 왼쪽으로 하는 거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우측으로 바꾸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좌측 폐쇄는 제 선거 소신이었고 인수위 때의 결과였고 제가 지금도 소신이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설령 위험하지 않고 좌측이 옳았다라고 했다면 저는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다행스럽게 용역 결과가 왼쪽은 너무 위험도가 높다, 수십 배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 근거에 제 폐쇄의 입장의 근거를 제시한 용역 결과가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다음 자료는 현재 전국에서 지산 IC처럼 좌측 출구로 운영 중인 전국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보시는 바처럼 서울 강변북로 양화대교 북단 진출 램프, 서강대교 북단 진출 램프, 마포대교 북단 진출 램프,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진출 램프, 화순 보성 방면 남덕마을, 그리고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무안공항 IC 방면 등 위와 같이 교통량도 많고 속도 또한 매우 빠른 곳이 전국에 6군데가 있으며 이곳 모두 현재 순조롭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당시 너무 이른 시기부터 시장님 의사에 따라 폐쇄 결정을 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보면 제가 확인해본 결과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신교통수단 즉 트램이 한참이나 논란 끝에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시장님께서는 올해 2월 이 자료와 같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면서 도시철도 소외지역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용역으로 사실상 트램 설치를 위한 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는 것을 보면 시장님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존중하나 이것이 너무 공약 이행만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때로는 단체장이나 속칭 힘 있는 사람들의 오판에 따라 본질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손해와 우리 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추후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와 실무자 의견 그리고 의회 의견도 경청해 주시어 내일이 빛나는 계도시 광주를 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책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과 다시 말씀드려 용역을 통해서 실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예타를 받는 이런 과정과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지금 저희들이 신년 초에 이 자리에서도 박미정 의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할 때 어린이, 청소년 무료 교통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고 정책을 하겠다는 우리 공약이면 공약, 의지면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는 영역도 필요할 것이고 구체적인 검토, 전문가 의견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개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는 지산 IC를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는데 지산 IC는 제가 그 지산 IC 폐쇄라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제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다시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 아닌지는 사실 추후에 또 세월이 지나서 또 다시 또 밝혀지지 않을까 그러겠지만 일단은 너무 시장님이 사실 공약을 얘기를 하시면 뭘 추진했다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실과 부서들은 오로지 그거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관한 용역과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관한 용역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여성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문화체육실장 김여성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관련 질문 드릴 텐데 이미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이긴 합니다만 영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료 의원이나 시민들께서도 아셔야 할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 상임위에 보고 당시 타당성 조사 영역을 거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면서 아시안게임 유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개최 효과까지 영역 결과를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들의 검토 결과 여러 가지 지역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생산 유발 효과 및 취업 유발 인원, 관광 수입 통계 오류, 그리고 유치 희망 도시가 그 당시까지도 어느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 도시가 많아 우리 시가 조속히 신청해야 된다는 등 과장 설명으로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연장하고 다음날 증인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설전이 있었고 그 결과 영역 부실이 인정되어 2,044만 원의 영역료를 반납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네, 사실입니다. 나아가 자료 검토해 보니 감사실에서도 감사 받으셨는데 감사실의 결과 또한 이렇습니다. 태국 방콕 아시안게임 개최수 5기재,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연도 5기재, 제3장 대회개회 선수단 수치와 5장의 지출액 추정의 선수단 수치가 상위, 운영비와 건설비 환산 시점 상위, 총사업비 단위 5기재, 채용 투입의 계산 착오, 경제 파급 효과 합계 계산 착오, 취업 유발 인원 5기재 등 있었다고 적시했으며 더불어 2022년 10월 19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광진 부시장께서는 당시 영역 결과서를 토대로 2038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시민 97.9%가 찬성하였으며 시의회에도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하면서 영역 결과서만 믿고 자체 평가서도 확인하지 않고 본회의 부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서 표본의 대표수 확보를 위해 연령, 성별, 인구 통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20대부터 40대와 남성은 과다 표집이 50대부터 60대 이상과 여성은 과수 표집이 이루게 되어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까지 총체적인 영역 부실이 제기되었다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내용은 영역 결과서 한번 검토하지 않고 자체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한 우리 김관희 부장의 말은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 일단 영역 결과서하고 자체 평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자체 평가서 있었어요 그때? 그때 평가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97점 몇 프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인식 그 자체 영역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안 하고 사실 보고 드린 이 문체실도 잘못이고 또 그 당시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의회와 상임위가 네, 반대를 한다고 영역 자체는 우리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영역은 말 그대로 참고치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나 신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걸 가지고 오면 이게 100% 맞는 양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데이터 편집 과정에서 연구원에서 약간 오류가 많이 좀 발생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서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요. 이제 가장 구체적인 방법 하나로서는 우리 연구원이 자체 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영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광주광역시 영역 업무 관리 지침 제17조에는 추진 부서는 영역 완료 1개월 이내 자체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외부 전문가 및 과제 담당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 다음 자체 평가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던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조례와 지침, 매뉴얼에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평가를 하지 않아 자체 평가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이제 두 가지 평가가 있거든요. 1개월 이내에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는 거, 그다음에 결과 활용 보고서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늦게나마 제출은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의회에서 지역에서 그걸 한 거죠? 물론 이제 의회에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결국 했었습니다. 자체 평가도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는 타당하다, 필요하다고 강조만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무조건 맹신한다는 데서 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 부분은 수정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관련해서 감사실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직원들의 어떤 징계가 있었고 2천만여만 원의 어떤 그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오페라 전용 극장 건립 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제1차 추경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면서 전용 극장 건립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건립비는 당초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용역료는 1억 원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에 상임위에서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동의하여 용역 실시를 의결해 줍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7월 제2차 추경에서는 그렇잖아도 부족한 시 예산이라면서도 건축비는 무려 3천억 원에 용역료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경을 요구합니다. 예산 확보는 그렇다더라도 불과 3개월 만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건축비는 3배가 인상되었고 용역료는 3배 가까운 금액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나아가 용역료는 부산광역시 대비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어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는 건축비 인상 및 용역료 산출 근거 부족으로 부결되어 용역 재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예규 설계 변경 심사 대상에도 계약 금액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토록 크게 바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도 받지 않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고 하면서 재상정한 것은 너무도 안이한 행정이며 이렇게 3개월 만에 계획을 뒤집는 업무 처리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 공약 사업이니까 한번 건의해보자 했는데 의회에서 생각보다 쉽게 동의를 해주더라. 그래 이왕이면 더 크게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3개월 만에 3배 규모로 올리신 것은 아닌지 그것으로 지역사업으로 과잉 충성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와 과정도 무시하고 일단 올려보고 해보자 이런 과잉 충성적인 부서에 좀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이제 저희들은 시의 재정 형편도 있었고 우리 광역시 유일하게 전문 예술국장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석 정도는 이상을 해야 되겠다. 예술국장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너무 간단하게 3배 규모를 올려서 과연 이게 문체실의 입장인지 아니면 누군가 지시로 다시 또 바뀐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했거든요. 이제 1,000석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오페라 하우스는 대형 극장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6년 전환령이 필요했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할게요. 6년 전환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6년 전환령을 하려면은 반드시 2,000석 이상 내지 3,000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이게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그 예술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특히 반대한 건 아닙니다. 아시아 예술국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거든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 말 맞죠? 공연장이 3,000석 이상 구매 공연장이 들어온 걸 반대한 건 아니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약간의 이제 영역과제 심의 이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하고 약간의 이제 의견은 좀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일을 해서 너무 쉽게 보고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용역 실시 사전 단계인 서류 작성부터 계약 그리고 종료 이후 자체 평가 및 정상 과정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실장님께서 먼저 답변 주시고 담당 업무가 아니시면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기획조정 수고하셨습니다. 배일권입니다. 네. 방금 전에 들으신 바처럼 문체실 용역의 부실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또 다른 용역 내용 부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운영 수립 용역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 모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연구 용역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였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청의 공식 자료가 있음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반영한 엉터리 용역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실 지역사항 중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4개 업체에 440만 원씩 총 1,760만 원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수의계약 분할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출받은 최종 성과품에 참여 인력의 이름, 참여 기간 및 수행 업무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PPT 파일만 제출하여 참여 당사자의 확인 날인 최종 보고서 30부 및 USB 3개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업 지시서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지연배상금 407만 5천을 부과한 후 이 용역을 준공 처리하여 학술 연구 용역 부적정 사유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FC는 감사 결과 입찰 공고 미준수, 입찰 보증금 미징수, 과업 내용서 미작성, 표준계획서 미준용, 지역제한 미준수, 제안서 평가 및 실시 등으로 지역사항을 보면 위와 같은 행정처리는 정말 미숙하고 어이없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뭐 그 부실 용역들 그다음에 특히 뭐 관리 안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고자 올 3월에 용역 업무 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부실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 의회나 감사실에 지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지금 아직 이제 3월에 저희가 개정을 했고 지금 계속 개선 중이라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좀 더 철저하게 뭐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용역 발주부터 계약 그리고 정산까지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용역 단계별로 계획 수립 단계, 심의 수행 단계, 평가 관리 단계, 뭐 기타 뭐 관련 이런 용역 단계별로 개선 방안도 마련했고 근데 용역 저한테 지금 보면 매뉴얼이 용역의 오류가 분명해도 우리 시 자체 평가서는 없거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평가 항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지적해 주신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개선 필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용역의 시작이라면서 쓰이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시작하기 위해 작성하는 용역비 산출 내역서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 용역료 8천만 원에 6개월 수행 계약을 맺은 학술 용역 산출 내역서로서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 기타로 구분되어 있고 인건비를 보시면 책임 연구원과 연구원 그리고 연구 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인건비 곱하기 용역 수행 개월 수인 6개월을 곱하여 총액은 얼마다 이렇게 산출함으로써 아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산출 내역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자료 한 장에서부터 부실 용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이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기술 용역 산출 내역서로서 용역료는 3억 원, 수행기간은 무려 8개월의 용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술 용역 산출 내역서는 학술 용역 산출 내역서와 달리 기술사는 12.6인, 특급 기술자는 19.19인, 고급 기술자는 50.8인 등 쭉 보시면 인분의 계산이 아닌 품셈으로 계산이 되었으며 몇 개월 또는 며칠에 일했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행안부 예규 및 국토계획 표준 품셈을 준용한 것이라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학술용역 산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술용역 산출 내역서 인건비는 57.3%이며 경비는 25.1%,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게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음 기술 영역 산출 내역서를 보십시오. 여기에 인건비는 34.45% 불과하며 직접 경비 및 재경비, 인건비보다 많은 41.9%나 됩니다. 기타 경비가 인건비 대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떠한 영역이든지 소정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수행 약정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일수의 일을 하고 근무를 해야 그래야지 좋은 영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부실력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위 기술영역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사 및 특급 기술자 등은 8개월짜리 영역에 불구하고 불과 12.6일, 19.19일만 근무했습니다. 반면 또 해석이 좋습니다. 초급 기술자는 고급 숙련 기술사는 107일과 149일 근무했습니다. 살펴보면 일당 44만 원 하는 기술사와 33만 원 하는 특급 기술자는 12일과 19일만 일하고 일당 20만 원과 24만 원 이분들은 100일이 넘게 일했다면 결과적으로 이 영역을 누가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8개월짜리 영역인데 불구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사와 특급 기술자 등이 12일과 19일만 근무했는데
이러한 산출내 용역료는 3억 원에 맞춰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으며, 이렇게 되면 과연 좋은 영역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인력이 이들이 겨우 12일이나 19일밖에 필요 없는데 영업 기간을 8개월이라 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위 자료 산출 내역서에서 제 경비를 보시면 사무실비는 월 120만 원 8개월 정확히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호품비 640만 원, 통신 운반비 920만 원. 누구랑 며칠을 논의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9.1을 매치 안 하지만 회의는 5명이서 32주 동안 32번을 해서 회의비만 1,600만 원. 특히 공간까지도 160만 원 측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과연 일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사무실을 바로 오픈해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엔 용역의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 내역서가 아닌 거의 사무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맞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사 이윤을 보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사 및 기술자 등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규모 있는 회사가 3억짜리 용역을 8개월 동안 수행하는데 매월 187만 원 이윤으로 꾸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위 같은 내용을 하나 주문했다면 행안부 예규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원가 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의 분류, 원가 계산의 비목, 비목별 원가 계산의 원칙 등 운운하며 말씀하셨을 건데 제가 아무리 대입해봐도 이 산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계산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어색한 산출 근거가 담당 부서에서는 100% 맞아 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이내라고 하는 조항도 있듯이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산출 내역서 기초가 되는 직접 인건비에서만이라도 흔히 말하는 경력이나 실력이 적은 사람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고급 인력을 단 하루라도 더 많이 써서 그 용역에 대한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영역 결과가 더 정확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용역비 산출 내역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술 용역이라든지 기술 용역 근거가 있고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재경비에는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데 저희가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꼭 규정에만 근거해서 용역비 산출이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심의, 계약 심사 등 이제 단계에서 위원회 단계, 예산 심의, 계약 심사 3단계에 걸쳐서 이 용역비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용역비가 적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시장님께서는 용역은 참고치일 뿐이지 기준이나 맹신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사실 시장님도 저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들어왔을 때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직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시장님과 시장님의 그런 방침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용역이라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고 그 용역 결과를 맹신하거나 용역 결과는 이제 참고 자료일 뿐인 거고 그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보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용역의 계약과 정산 그리고 수익에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실 용역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우리시 용역 관련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역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용역 수립 계획부터 수행 그리고 평가 관리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다른 기관을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는 타 기관의 자료가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학술 용역 과제 정산 기준 자료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 증빙 서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출 결의서, 연구 참여 확인서, 재직 또는 재학 증명서, 근무 사실 확인서 등 계좌이체 영수증, 연구 책임자 등의 인건비 지급 등의 증빙 자료 제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 및 정산 시에는 감독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지급 여부 확인과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 여부 확인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출해야 되며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필수 서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료만. 수탁사 현황 참고해서 수탁 당시 직원 현황 했는데 업체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업 수행 시 직원 현황 일부 제출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현황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업 참여 직원 자격증빙 및 출근 현황 일부 제출했습니다. 직원 급여 지급 현황 업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있으니까 제출했고요. 사업 실적 및 자본 현황 업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구 자료에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더 과감한 것은 해당 업체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거 왜 달라고 항의성 전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발주처인 행정기관에서 과업 지시서에 따라 그러한 자격을 갖춘 연구원이나 기술사 또는 기술자 및 보조원들이 직접 영역에 참여했는지 영역료는 용도에 맞게 지출했는지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이런 어처구니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마 이제 이번에 그 자료 제출 과정에서 아마 저희 담당 부서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아마 다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좀 저런 것들이 취합의 과정에서 좀 어려운 좀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 전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사업자 등록증과 그냥 서류만 잘 작성해서 내면은 되는 건지.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까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30일 한 달 이상 줬습니다. 근데도 못 받은 이유는 사실 업체가 안 주면 이 집행부에서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정산 전에 그걸 받아놨다 가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제출하는 이유는 일단 아마도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거나 정원 대비 적거나 또 공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만 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또는 근무 확인서나 4대본 가입 현황들도 당연히 안 되어 있고 이런 증빙 서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출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이토록 자료 요구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미리 받아놨으면 사실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될 것을 그렇게도 왜 하십니까? 왜 기한 줘도 왜 못 받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불만과 항의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당연한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본적인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료를 지급하고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사실 계속 질문 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용역 발주가 가능하며 종결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제 저희 이제 자체행정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해서 용역 관련해서는 이제 발주부서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끝났다고 해서 사후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증명해달라 했을 때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없습니까? 향후에? 물론 이제 다시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은 수의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 현황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시도 작년 한 해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본청의 작년 수의계약 건수로는 총 1032건이었으며 금액은 1,817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2인 이하 1인 수의계약은 무려 594건에 159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1인 수의계약으로 공사는 101건에 14억 7천만 원, 용역은 248건에 122억 원, 물품은 96건에 23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본청의 경우 작년 한 해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부서 1위는 업무 특성상 자치행정국이며 2위는 경제창업실,
3위는 도시공간국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직속기관 보겠습니다.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작년 한 해 수의계약은 총 2,285건이었으며 금액은 854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인 이하 1인 수의계약으로는 공사는 165건에 326억 원, 용역은 145건에 150억 원, 물품은 641건에 68억 원 되었습니다. 이 계약 중 한 개 업체 10회 이상의 수의계약한 것은 78건이었으며 업체는 7군데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한 업체에 무려 14회에 걸쳐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 또한 물품이었습니다. 더욱인 것은 2021년도에는 한 개 업체의 물품을 20회나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한 체계라는 직속기관은 보시는 바와 자료와 같이 1위는 문화예술회관, 이제는 문화전당이죠. 문화전당은 보시는 바처럼 2022년 한 해에만 공사 44건, 용역 240건, 물품으로 163건을 수의계약하여 작년 1년간 무려 447건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금 또한 산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통계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2위는 공사 41건, 용역 123건, 물품 108건을 수의계약한 시립미술관이었으며 3위는 공사 73건, 용역 59건, 물품 30건을 수의계약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 수의계약 매뉴얼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용역 자체 평가서도 없는데 수의계약 사유서를 얼마나 해놓았을까 의문입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에 가장 많은 상위 3개결에 작성한 용역 수의계약 사유서가 다 있나요? 수의계약 사유서는 이제 부서에서 다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부서장 확인을 거쳐서 계약 부서에 제출하고 제가 아마 있습니다.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없어서 일부 못 받은 것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출하고 있으시면 수의계약 사유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품목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네, 앞서 그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로 보면 회계과라든지 교통정책과, 문화기반 조성과, 사업소는 말씀하셨던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등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그 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연 전시장이 거의 이제 상시적으로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브로셔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잘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도 청사 공간의 재배치라든지 정원의 정비 등 약간 부서의 그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많은 기관별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1위를 차지한 문화전당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문화전당은 포스터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업체에 3건을 수의계약한 경우도 2차례 있었으며 그중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2022년 9월 26일 같은 날 한 업체에 3건의 수의계약을 따로따로 체결하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4회 GAC 공연예술제 그라제라는 공연을 하면서 첫 번째 계약은 그라제 공연 무대 시스템 및 렌탈폼 임차료를 묘하게도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딱 맞춰진 2,199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며 두 번째 계약은 공연 무전기 임차에 137만 원,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은 그라제 공연 포토존 및 카메라 구조물 임차료로 710만 원을 같은 업체와 계약합니다. 이 세 가지 살펴보면 3,46만 4천 원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행안부 예규 분할계획 금지 다항에 보시면 1인 수의계획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나누어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한 업체에게 편법으로 쪼개기 수의계획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하게 쪼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업체에게 다수의 그 수의 계약이 가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 투명성에 저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동일 업체의 3회 그 초과 제한 규정을 두면서 올해 6월에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 계획을 세워서 시 전체적으로 동일 업체에게 10회 초과는 안 된다라는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사실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단가가 과연 맞을까, 공정한 단가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사유서에 이런 수의계약 하더라도 분명히 견적을 잘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또한 별반 다름없이 2022년 3월 22일 한 개 업체 같은 폐기물 처리를 588만 원과 910만 원에 나누어 계약했으며 2022년 5월 11일 또한 같은 폐기물 처리로 1,900만 원과 625만 원을 한 개 업체에 분리 계약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2년간 수의 계약을 하면서 같은 업체가 동종업체가 관내에 5개, 관외에 3개 업체가 있어 총 8개 업체가 우리 시 입찰에 참여하며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개 업체만 수십 건의 계약을 하여 일감을 몰아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계획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 경쟁이다 보니까 단가도 다운되고 어떤 공평성도 있을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아마 건설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르면은 이 본점 소재지가 광주 소재로 이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제한을 하면서 면허 제한도 같이 있는 건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제 그에 부합하는 경우가 저희 7개 업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7개 업체이다 보니까 동일 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이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입찰이라든지 2인 수의, 그러니까 2인 견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간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평균에 의해서 1인 수의는 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개 업체만 유독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부분 관련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경쟁 입찰 쪽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개의 업체에 다수의 수익을 한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는 매우 행정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고 조금 더 오픈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서별 3회 시 전체 초과 10회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으므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원이 사실 이 3군데밖에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수의 계약이 보니까 3,300 어제 들어가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수의 계약이 3,317건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체 배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체에서 수의계약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해당 업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현재까지만 해도 공사업체 12개, 용역업체 12개, 물품업체 8개 업체에서 총 32개 업체가 이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로 인해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오른 이유가 뭔가요? 법령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임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법령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제 사유는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은 경우, 면허 미소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연 배상금 부과는 15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건, 면허 미소지 3건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1억 6천의 지원 배상금도 받은 업체도 그 있었죠? 사례도 전 들었습니다. 네. 특히 1억 6천의 지원 배상금을 납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생각해서 이들 업체든 근데 겨우 페널티가 어떻게 되죠? 지원 배상금을 받고도 배제가 되더라도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겨우 3개월입니다. 사실 이래서 중대한 사유로 수의계약이 배제되더라도 이 업체는 3개월 뒤에 다시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약하다 보니까 이 수의계약 배제 업체 대상 업체가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계약을 위반하고 또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법령의 기준하고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 규정이 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사실 2번 모두 용역을 맡았었는데 이런 업체가 또 수행한 용역이 과연 제대로 될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배제가 됐다면 이 업체가 문제 있어 배제됐는데 불구하고 다시 또 3개월 뒤에 계약을 해서 또 수행을 합니다.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배제됐어요. 또 수행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사실 우리 시 계약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나 수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보기 있긴 하지만 지방계약법이나 행안부 예규에
진행되다 보니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업체가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저희도 연구도 할 거고요. 일단은 배제됐다가 다시 시기가 지나서 다시 참여할 때도 이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에는 좀 크게 이제 걸리는 거 없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경쟁 입찰이긴 하지만 배제 사항에 공고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넣어서 그런 업체가 페널티 먹은 업체가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저희도 좋겠다 방법이 싶습니다. 있는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계약에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해서 설마설마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역시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용역 등 계약의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첫 번째 수의계약이지만 공고를 해야 하며, 두 번째 이에 따른 입찰 공고기한을 준수해야 하고, 세 번째 과업 지시서 또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미준수로 한 사례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는 15건, 공사공단 출연기관에서는 3건 있었으며, 과업 지시서를 미작성한 곳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24건, 공사공단 출연기관은 12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질문 드리고 싶으나 며칠 전에 자료가 좀 도착한 바람에 다음 기회를 통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십시오. 시간 관계상 마무리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무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 중에서도 이보다 더한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할 수 있었으나 다소 무겁고 어려운 질문은 배제하였으며 시장님께도 포괄적인 권한 강화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 또한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정질문을 부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가 하루빨리 그리고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말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창욱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치평동, 상무일동,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 지역구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진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강기정 시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은 노고에 먼저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변화는 시민들에게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광주가 그 저력을 바탕으로 나를 혁명하고 광주를 변화시켜 현재를 살고 있는 시민들은 행복하고 또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는 매력이 있어 찾아오는 도시 광주를 만들자는 목표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주, 인권, 평화도시라는 광주의 정체성에 걸맞게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광주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쉼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기반으로 민선 8기 2년 차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에 우리 시도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되었습니다.
당장 세수 결손에 따라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면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서민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우려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우리 시의 재정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는 공약 등에 대해 재정 건전성 등의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 현황과 전망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 규모는 7조 1,10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6대 광역시 중 4위 수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9.5% 증가했습니다.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5조 6,721억 원 중 자치 수입이 2조 1,948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38.7%입니다. 6대 광역시 중 하위권에 속하며 전국 평균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입 비율을 살펴보면 9조 1,102억 원 중 지방세 32%, 국고보조금 34.5%, 지방교부세가 18.9%입니다. 세출 구조는 7조 1,102억 원 중 사회복지 40.2%, 일반 공공행정 11.8%, 교통 및 물류 11.3%, 환경 6.6%, 교육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재정은 정부 세수 결손과 지방 교부세 감소 등의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구조는 1조 5,412억 원, 비율로 따지면 18.59%입니다. 2018년도부터 5년간 4,484억 원, 약 4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지방채 발행은 본 예산 기준으로 940억 원, 상환은 1,704억 원으로 세웠으나 정리 추경 후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채무 비율이 21.58%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는 세수 감소로 줄어드는 지방 교부금 보존을 위해 지자체의 통합 재정 안정기금과 세계 잉여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우리 시는 부족한 세수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재정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 채무 상환 계획 및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방재정 세입 관련 주요 재정 변수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8년간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중앙과 지방재정 모두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재정의 확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적자재정 기반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주로 기인하고 지방재정은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과세 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으로 세입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세 측면에서는 국세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왔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경기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세수 결손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방세도 매년 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나 세수 여건의 악화로 국세와 유사하게 2022년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올해에도 실제 세수가 당초 예산 115조 3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2015년 이후 3년 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9년과 2020년에 급등하였으며
지방 세입에서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 교부세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와 팬데믹 대응 수요가 더해지면서 관련된 지방 자치단체 보조 사업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 수입 예산 400조 5천억 원 대비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정된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9월 26일 제3차 재정전략회의까지 추진한 후 10월 12일에는 산하 공공기관 비상재정운영 전략회의도 개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비상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각오는 알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세수 감소분은 작년 경기 둔화에 대한 반영이고, 올해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한 결과는 내년 세수에 반영되니까 더 큰 감소가 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재정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공모 사업인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 상생협력 1호 사업인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인 특화단지는 2042년까지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허가 신속 처리, 용적률 최대 40% 상향,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패키지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은 어떤 도전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의된다는 오프라 인프리의 말처럼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새로운 혁신을 위해 재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다영스럽게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는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차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 향상 목적으로 150개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15개 기술을 지정, 연구와 기술 개발, 인력 양석,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특화단지 산정 후 2개월 만에 산업부, 한국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역 유관기관과 추진단을 구성하여 소부장, 기반 구축과 R&D, 과제 수요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인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이 줄어든 21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출범식에서 미래차 산업을 선점해 국내 1위 자동차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인 R&D 예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지역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 연구개발 특구에서도 보여지듯 R&D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광주 연구개발 특구도 7개 지구에서 5개 완료 후 첨단 3지구는 사업 진행 중인데, 특화 분야가 AI, 에너지, 의료 등으로 조속히 개발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R&D 예산 확보에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R&D 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 전에도 우리 시가 받은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연구개발 예산을 살펴보면 1% 안팎에 머물러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 예산도 전년 대비 38.3% 삭감되어 광주의 성장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양날개로 AI와 미래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 R&D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미래차, R&D 예산 중에 국비 예산 사업 삭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시장님은 지난 6월 말 민선 8기 출범을 1년을 돌아보며 주요 성과 및 향후 시정 운영 방침과 포부, 역점 사업 현안에 대해 인터뷰하셨습니다. 인공지능과 차세대 모빌리티를 두 수레바퀴로 산업 성장과 창업 성공을 두 축으로 삼아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겠다. 축적된 1년이 빛을 뿜어내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끌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남은 3년을 내다보았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 사업 현황을 보면 5개 분야 126개 과제 173개 사업으로 112건의 신규 사업, 61건의 지속 사업이며 임기 내 154개, 임기 후 19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15조 8,337억 원으로 국비 6조 1,553억 원, 시비 4조 3,853억, 구비 6,159억, 그리고 민자 4조 6,772억 원으로 기투자 2,837억 원, 임기 내 7조 3,242억 원, 임기 후 8조 2,258억 원에 이릅니다. 당선 당시 약속한 주요 산업은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 특구를 통한 광주 신경제지도 완성,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임기 내 대안 제시, 답보 상태인 어등산 개발과 지산 IC 개통 등 광주 현안까지 해결, 복합 쇼핑몰, 시민 편의시설 유치 등입니다. 5대 신경제지구는 남구의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광산구의 자율주행 반도체, 북구의 반도체 AI, 동구의 첨단 의료 문화산업, 서구의 마이스 환경산업으로 5대 산업을 구역별로 육성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 의료 복합단지 등 국비 복무 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재도전을 해야 하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도 면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 준비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특구 공약으로 역삼각 익사이팅 벨트, 송정역 활력 벨트, 광주역 창업 벨트, 효천역 디지털 콘텐츠 벨트, 광주역 패밀리 벨트를 만들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영산각 익사이팅 벨트는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으로 영산강 황령강 Y벨트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및 관광 레저 교류 공간으로, 송정역 활력 벨트는 광주 송정역 복합 한성센터 조성으로, 광주역 창업 벨트는 광주역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효천역 디지털 콘텐츠 벨트는 송암 디지털 콘텐츠 단지 환경 조성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활력 특구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광주역 일대 들어서게 될 스타트업 창업밸리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며 그 파급 효과가 폭발적일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유치나 창업 지원 등 청년 예비 창업자들의 인구 유입까지 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로 신경제 거점 조성이 성공의 열쇠로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특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를 위해 광주다움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장님께서는 공약 이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임기 후 예산이 52%에 이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애 주기별 5대 통합 돌봄제는 통합 돌봄 사업으로 3대 공약 가치 수당 5천억 원 펀드 조성 등의 공약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군공항 이전, 어등산 개발 사업, 도시철도 2호선, 복합 쇼핑몰 사업 등은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간 자본 유치에 4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광주시 1년 예산이 7조 1천억 원 정도인 것, 그리고 채무액이 1조 5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 자본 유치와 투자를 전면에 내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전 국토가 균형 발전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당위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와 투자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재정전략회의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고 있고 국내 금융 여건, 경기 불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끝없는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대결로 내년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약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을 줄여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기존의 우수한 정책들은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을 위해 공약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다만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 배심원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불투명한 공약은 조속히 재정비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공약 사업을 살펴보면 보류 중이었던 사업으로 광산구 수안 119 안전센터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2027년으로 연기되었고 우치공원 호남권 파크 조성 사업도 공원 시설 제한으로 인해 정지되어 있어 공약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재검토 및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은 올해 4월부터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자치구 소통의 날을 추진하셨고 지난 6일 10월 정례조회에서는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시정과 구정은 별개가 아니며 시와 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삶을 그리는 시정, 생활을 누리는 구정으로 규정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와 구는 따로일 수 없고 시와 자치구가 함께 갈 수 있는 시책들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보장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을 조정하여 재정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진정한 재정 분권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는 지역의 필요에 따른 자체적 기획을 중시하는 포괄적, 자율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업 발굴 기획, 사업 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가 사업 목적을 지정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 사용 가능 항목들을 사전에 제안하는 현재 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치구의 재정도 매우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시의 조정교부금, 시비 보조금 없이는 정책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되어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구는 공모사업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지난 자치구 소통의 날 전달한 각 자치구의 건의사항들은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구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시작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는 광주의 미래 경쟁력이 재정 압박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고 대양을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광주 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IMF 이후 25년 만에 겪게 된 최대 세수 위기를 극복하는 강기정 시장의 정무적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명진 의원님께서 우리 광주시의 재정 상황을 함께 염려해 주시고 또 광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특히 공약 사업까지 면밀히 잘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국가는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 역시 부동산 거래 축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가 많이 감소해 있습니다. 결국은 4,900억 가량의 세수가 올해만 해서 감소될 거다, 세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올해 이 세입 감소뿐만 아니라 내년 세입도 이 상태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 약 4,500억 가량의 세입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수출이라든가 또 지방 경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기를 저희들은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우리 광주시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체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의존 수입이 높습니다. 그 지방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확장 정책 기조를 쓰지 않고 긴축 건전성 기조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 최근에는 R&D 삭감이라든가 또 아트 계산의 삭감, 이런 걸 통해서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또 우리 그동안 해왔던 광주시의 우리 공직자와 또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현명하게 이겨 나가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개수를 요구하기보다도 AI 2단계 사업 용역비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사업도 우리 각 실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상치 않는 여러 가지 이 사업도, 국비 사업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AI 2단계 사업을 기필코 하자, 그를 위한 용역비를 요구했고, 마지막에 용역비가 우리가 요구했던 건 10억이었습니다만 7억 반영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가 이제 우리가 몇 조 시대를 연다, 국비 얼마나 확보했다, 이런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양이 축적되면 질로 전환한다는 그런 기본 철학적 명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그 양도 중요하지만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 뭔가, 어떤 사업을 확보했나, 이것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AI 사업을 2단계 사업을 이어가는 것과 1단계 사업이 사실상 내년까지 완료됐을 때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 사이에 필요한 사업이 AI 데이터 전처리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미래차에 대한
우리의 요구입니다만은 다행스럽게 미래차는 100만 평 산단도 확보되어 있고 또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도 지정받은 만큼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재정 투입은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미래차 그 소부장 특화단지의 예산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바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두 지점을 잘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분야의 R&D가 많이 삭감됐습니다만은 이 점도 국회에서 노력해서 좀 더 잘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AI와 미래차 말고 이제 광주가 인재양성의 요람이다.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AI 영재고 설립을 이제 국회 법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AI 영재고 설립 예산을 담는 문제하고 또 미술의 도시,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인 광주가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 분원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서